이렇게 1990년대 김영삼과 김대중, 양김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의 구도는 다시 개편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87년 이전까지 존재하던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의 구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편 비록 보수 세력이 김영삼 대통령을 중심으로 개편되었다고 해도 그 속에는 기존의 군사 독재 세력이 일부 남아있었죠. 이들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 당시 고도의 경제 성장을 달성했던 기업과 향수를 기반으로 김영삼 대통령 퇴임 이후 세를 불려나갔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면서 다시 보수 정당의 주류로 올라섰습니다. 반대로 김영삼 대통령의 세력은 이후 이명박 정권으로 일부 이어지기도 했으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그 이후의 과정에서 그 색채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고 유신 잔재 세력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보수는 다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중시하며 반공 사상을 중심으로 한 보수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보수는 당연히 북한에 대해서도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고 과거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도 발표했던 평화통일 방안의 방향과는 다르게 보다 공격적인 방식을 통한 북한 정권의 붕괴와 대한민국에 의한 흡수 통일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진보는 민주화운동 시기 자신들의 전통적인 지지층이었다고도 할 수 있는 노동자 계층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유해지면서 지지층에서 이탈한 이후 페미니즘, 성소수자 등 사회 소수자 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온화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주장과 같이 북한과의 교류를 늘리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성장시키면 합의에 의한 평화로운 통일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이를 위해 계속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의 기억이 된 차이와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사실 크게 다르다고도 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는 왜 그렇게 매일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정당은 대표하는 집단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먼저 민주주의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는 영국에서 정당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의 발명으로 산업혁명이 도래한 이후 영국은 자본주의 하에서 공장과 기계라는 생산수단을 가진 소수의 자본가 계급과 몸으로 일하는 대부분의 노동자 계급으로 사회가 분화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는 계속해서 자본가 계급을 향해 쌓였고 부의 양극화도 심화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일은 노동자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부를 자본가가 가져가는 모습은 많은 노동자의 분노를 유발했고 이는 곧 계급 간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계급 간의 갈등은 자연스럽게 정치권으로도 이어졌고 이로써 정치권에서는 노동자와 자본가를 각각 대변하는 정당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국의 정당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이 대변해야 하는 집단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자신의 선명한 역할을 기반으로 서로 경쟁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국에서는 보수와 진보 서로가 취하는 입장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이러한 분위기 속 서로를 적이 아닌 상대로 인정해 왔기 때문에 경쟁은 하더라도 서로 파괴하려고 하지는 않은 것이죠. 반면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특히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모든 것이 폐허로 돌아간 원점에서 시작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평등했기 때문에 계급 간의 갈등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죠. 심지어 분단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80년대까지 이어진 북한과의 체제 경쟁은 내부의 갈등이 아닌 결속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독재 시기를 거치면서 정당의 역할은 더욱 축소되게 되었죠. 따라서 정당도 이러한 상황 속 자신이 대변할 수 있는 집단을 찾기보다는 모두를 향한 정당으로서 많은 표를 확보하고 세를 키우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진보와 보수가 민주화와 산업화라는 시대적 사명을 두고 대립했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더 이상 대립할 수 있는 명분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서로가 대표하는 집단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를 갈라놓는 구분까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선명성의 부재는 우리나라의 정치에서 탈당과 분당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원인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대표해야 하는 집단이 없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안위와 승리를 위한 경쟁에 달려들게 되고 명확한 기준이 없는 불확실한 상황 속 승리할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을 향해 이합집산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당의 가치관과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선 주자와 같은 정당의 권력자, 개인의 선호와 의견에 따라서 공약 및 정책이 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심지어는 후보에 따라 당의 입장이 달라지기도 하죠. 이는 정당이 투표하는 유권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의 정체성 형성에도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됩니다. 정당이 명확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당명을 변경하거나 신당을 창당하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불명확한 구분과 대표 집단의 부재가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보수 정당 간의 싸움을 부추기는 진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대 정당이 서로 한 표라도 많이 받고 싶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 속 만약 한 정당이 전체 유권자의 50%를 넘지 못하는 특정 집단을 대표하겠다고 한다면 상대 정당은 바로 갈라치기를 시전하며 나머지 과반의 유권자를 자기들 쪽으로 흡수하려 할 것이 뻔하죠. 그래서 정당은 승리를 위해서는 과반이 되지 않는 특정 집단을 대표하고 나서기보다는 애매모호하게 모두를 대변하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모두를 위한 정당이 되어야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두의 정당이 되기 위한 경쟁에서는 나의 유권자의 한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를 나의 유권자로 만들어 유일한 하나의 정당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요인을 갖게 되고 나의 것과 너의 것, 나의 역할과 너의 역할이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이러한 생각은 상대 정당을 파트너가 아닌 파괴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싸우는 것은 물론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을 보려고 하게 된 것이죠. 앞서 198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실종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38년이 지난 2025년 오늘날의 정치 상황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현재의 상황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보 정당에서의 민주화 세력의 쇠락입니다. 한때 386 세대라 불리며 적극적으로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이들은 민주화 이후 국회에 대거 입성한 것은 물론 이후에도 진보 정당의 핵심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며 현재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의 나이가 50대를 넘어 60대에 접어들고 유권자에게 민주화라는 단어가 주는 가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언제적 이야기를 아직까지 우려먹냐는 것이죠. 가장 최근에 치러졌던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586 청산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수의 쇠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다시 뭉친 이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발 심리를 이용해서 윤석열이라는 정치 문외한을 추대하여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바지 사장으로 앉히려고 했던 것과는 달리 그는 생각보다 자아가 더 강한 사람이었고 결국 미숙함과 고집으로 인해 다시 한번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 학습 효과를 얻은 이들은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고 세력을 규합한 뒤 김문수를 추대하고 이후 새로운 바지 사장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자신들을 위한 대통령을 세워보려고 했지만 새벽의 소란과 함께 이러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수 진영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계속해서 쇠락의 길을 걸었고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 당시 영구적인 수적 우위를 확보했던 모습과는 달리 현재 보수 정당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는 수준으로 영향력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의 산업화 그리고 김영삼의 민주화 이후 새로운 담론을 찾지 못한 채 세력 다툼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 세 번째는 지역주의 구도의 붕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주의가 처음 형성되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경쟁에서 수도권과 지방으로 지지세가 나뉘었던 현상입니다. 교차 압력이라고도 설명되듯이 수도권의 시민들은 박정희 정권 시절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이 달성되자 이제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며 김대중을 지지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의 수혜를 체감하지 못했던 지방에서는 계속해서 박정희를 지지했던 것이죠.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화 이후 지역주의는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지역주의 현상은 아이러니하게도 군사정권 속 김영삼과 김대중이 폐쇄된 정치 환경 속에서 수십 년간 특정 지역에서 인지도를 쌓고 영향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과 관심이 집중되는 87년 이후의 정치체계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그만한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이 나오기 힘들었고 자연스럽게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역주의도 점차 완화되었죠. 또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의 정체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영남과 호남의 영향력도 감소하게 되었다는 점도 지역주의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과거 산업화와 민주화로 양분되었던 보수와 진보의 가치관이 실종된 이후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구별하는 기준이 실종된 사이 정치는 보다 극단적인 대립을 거듭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국민 분열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정부 인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핵을 강행하였고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수차례 발의하면서 사실상 정부를 마비시켰고 이에 대통령은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수단까지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는 새로운 계급화 및 집단 분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점차 부의 편중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젊은 세대에서는 일명 수저론이라고 불리는 계급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한국전쟁 이후 모두가 공평한 시작을 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더 이상 공평하지 않은 사회가 된 것입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끝났다고 하기도 하죠. 이러한 분화 현상은 민주화 이후 세대들에게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현재의 40대 50대 세대에서는 직간접적으로 민주화를 경험했던 세대이고 60대 이상 고령층은 산업화를 경험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의 투표 경향이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다고 분석됩니다. 그러나 산업화도 민주화도 경험하지 않은 87년 이후의 세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보수와 진보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기반으로 정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는 성차별, 정년 연장, 연금 개혁 등의 이슈에서도 볼 수 있듯 성별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빈부격차에 따른 계급 간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죠.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보수 진보는 어떻게 나아가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수와 진보의 구별이 모호한 상황에서 양대 정당이 현재의 모두를 위한 정당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간 결과로 일본과 같은 일당 체제로 발전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먼저 특정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보와 보수 중 하나의 정당이 분리되어 다른 하나로 흡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수적 우위를 확보하게 된 대중정당은 압도적인 지원과 조직력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국회를 장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현재의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제에서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다음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권력을 잡고 있는 현 대통령의 영향력이 너무 막강합니다.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 대통령의 비협조 속에서 대선 후보가 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심지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낮아지더라도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민심에 빠르게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당이 유연하게 입장을 바꾸지 못하게 되고 야당이 반사 효과를 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의원 내각제를 통해서 정당 정치와 당내 경쟁 구도를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발생한 경쟁의 결과와 민심에 따라 총리가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차지해서 총리를 배출하고 그렇게 배출된 총리가 다시 소속 정당의 과반 득표를 위해 노력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현재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계급화와 집단의 분화에 따른 결과로서 다당제가 실현되는 미래입니다. 이 역시 다당제의 출현을 막고 있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도의 한계가 변화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현재 한 지역구에서 오직 한 사람만 당선시키는 시스템을 개편해서 지역구의 크기를 늘리고 그 지역구에서 두세 명의 의원을 당선시키는 중대선거구제를 실현하여 여러 정당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구에서 의석을 형성하지 못하는 중소정당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집단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다당제가 실현된다면 지금의 진보와 보수 정당에 있는 일부 극단 세력은 새로운 소수 정당으로 떨어져 나가고 각 정당은 자신들이 대표하는 명확한 집단을 설정하게 되며 정권을 위한 연합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현재 유럽과 같은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에서 다당제의 실현은 정치 문화가 한 단계 성숙해짐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아시아에서는 성공한 다당제의 사례가 없다는 점이 우리나라에서 다당제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의 근거로 거론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미약하게나마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를 구별하고 있는 두 가지 사안의 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과의 통일 문제입니다. 과거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남한을 흡수 통일하려 했던 북한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남북한 사이에서 부정할 수 없는 확고한 국력의 차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북한은 핵이라는 비대칭적인 무기에 의존해서 간신히 체제를 유지하고 있죠. 이에 북한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가능성을 보였던 통일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에서 국가 대 국가로 전환하고 남북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도달했다고 진단하면서 이제부터 남한과 북한은 적대적인 두 국가가 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한편으로 북한은 핵개발을 완성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술을 통해 남한보다 앞선 공대공 미사일을 실사격하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통일을 포기하고 남한도 적으로 돌리며 한반도 평화마저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는 진보 세력의 북한에 대한 온정주의의 명분이 파괴됨과 함께 앞으로 누가 집권하더라도 대북관계를 어느 정도 강경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 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미중 갈등의 심화에 따른 이념 갈등의 대점화입니다. 소련 붕괴와 함께 신냉전이 종료된 이후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의 노선을 걸어오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확대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이제 이러한 한국의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고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당하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을 강행하게 될 경우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중국 중 분명한 선택을 내려야 하게 될 것이고, 이때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극심한 이념 갈등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갈등 분위기가 지속해서 고조된다면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는 이를 기반으로 한 번 더 명백하게 구분될 수 있겠죠.